안녕하세요. 오늘 영상부터 좀 소리를 좀 처리해 보았습니다. 아마 좀 더 크게 들릴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작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렇게 급하게 그냥 제 얼굴을 공개해서라도 영상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대단히 감사하게도 제 영상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어떤 삶의 어떤 하나씩 하나씩 앓으면 좋은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으셔서,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그래도 다 제가 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보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고 그것도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급하게 사실은 뭐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문서 같은 형태로 이렇게 화면을 띄울까도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럴 여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미남상은 아니지만 제 얼굴 그대로의 오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치 벤자민 버튼이란 사람이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작품을 소설로 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벤자민 버튼은 이 중단편 소설 안에서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고, 실제로 쓴 사람은 그 유명한 위대한 개츠비란 소설을 쓴 이제 스콧 제랄드, 피치 제랄드, 그죠? F. 스콧 피치 제랄드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소설을 어떻게 쓰게 됐냐? 좀 굉장히 좀 기발하고 참신한 생각이죠. 어떤 한 남자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달리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대다수는 이제 어른 아이가 돼서 노인이 돼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차관점, 이제 그 어떤 영감을 준 작품은 톰 소의 모험이에요. 톰 소의 모험. 그래서 이 톰 소의 모험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즐거웠다가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다. 이게 뭐예요? 젊어서 이제 그 처음 시작해서 젊을 때까지는 정말 좀 아름답고 즐겁고 몸도 별로 아픈 곳이 없으니까 기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대다수 인생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마침내 노인이 됐을 때는 젊은 시절의 그 아름다운 용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굉장히 이제 제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비참함, 그러다가 고통 속에 죽어야 되는 그 슬픔을 이제 표현한 대목이 나와요.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역발상으로 뒤집어서, 그러면 시작이 노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젊어지다가 아이가 되는 인생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서 상상력을 발휘 쓴 작품이 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좀 있는데요. 영화가 또 있어요. 영화는 그 유명한 브래드 피트, 남자 주인공이 브래드 피트입니다. 아주 이제 잘생긴 미남 배우죠. 그리고 역시 또 미녀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여배우가 나타나요. 케이트 블란쳇은 이제 아마 반지의 제왕에서 그 요정 엘프 나라의 그 여왕 있죠. 그분이에요. 그 신비로운 어떤 느낌을 이제 주는 그런 여배우죠. 두 사람이 남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 소설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영화는 이제 그 사랑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소설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제 교훈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 어떤 이제 한 남자가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거, 그것만 동일하고 내용이 거의 제한 전반적인 부분은 많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소설에 대해서 제가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릴 테고, 소설을 아마 거의 다 모르실 테니까요. 그 다음에 영화는 이제 뭐 보신 분은 안 드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영화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영화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설은 영화와 달리 이 그 남자 주인공 이제 벤자민 버튼이 태어날 때 노인으로 태어납니다. 영화는 그냥 작은 아기지만 노인이라면, 이 소설에서 어떻게 태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제법 체구도 큰 노인의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벤자민 버튼을 두고 이 벤자민 가문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실망을 해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냐. 병원에서도 막 놀랍니다. 이런 애를 우리 병원에 출산했다면 소문이 나서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막 얼른 후딱 치우다시피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소설상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막 말을 해요. 벤자민 버튼이 그래서 말을 하면서 뭐 아빠 어쩌고 하는데 이 아빠가 오히려 막 창피해요. 왜냐면 자기보다 훨씬 아기가 늙었으니까. 그리고 이 늙은 아기가 아빠 거리면서 말을 하고 또 옷을 사러 가는데 종업원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아무튼 이 부모가 그 이제 그 벤자민 버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옷도 사주고 해서 생활한 한 10년간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대단히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일상화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느냐. 벤자민 버튼이 드디어 스스로 거울을 보더니 내가 좀 젊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아기 때 태어났을 때는 완전 수염도 이렇게 길었고요. 막 다 흰머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오자마자 너무 아버지랑 이제 가족들 창피하니까 염색도 막 시키고 수염도 다 잘라버리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어리게 보이려고 했지만 역시 노인은 노인이죠. 옷도 뭘 입힐지도 막 고민합니다. 애 옷을 입혀야 될지 어른 옷을 입혀야 될지만 어쨌든 힘들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가족들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던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벤자민 버튼이 오늘 거울을 했을 때 보니까 흰머리가 줄어서 염색을 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제 옷도 좀 이제 좀 더 멋지게 신사 옷을 입어도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젊어지는 거였고요. 그러다 얼마 안 지나서 또 한 10년 정도가 지나자 대략 50대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0년이 지난 거죠. 그 와중에 그럼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 외모로는 이제 연배가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략 30살쯤에 벤자민 버튼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형제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벤자민 버튼 아버지도 이제 함께 야 너 나랑 같이 그 사교계를 가자. 이때 당시에 180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이때 그 미국에서도 어쨌든 사교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 집안이 그래도 나름 사업에서 한 중견기업 정도 규모의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그 집안이었기 때문에 재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교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벤자민 버튼도 같이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벤자민 버튼이 운명의 여인을 만나요. 첫눈에 반하는 클레멘타인이라는 이름의 어떤 여인 맞을 겁니다. 제가 뭐 굳이 책으로 확인하진 않겠다. 뭐 애인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어쨌든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뜻밖에도 이 벤자민 버튼이 50대로 보이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한참 기다린 그때 워낙 여인이 예쁘고 이제 그 춤도 잘 추고 하니까 매너도 있고 하니까 남자들이 줄 서고 대기했던 거지 빨리 춤추고 싶어서 그 여인과 근데 이제 벤자민 버튼이 거의 끄트머리에 간신히 이제 춤을 추게 되는데 의외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대화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벤자민 버튼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아직도 50대로 보이는데 이 젊은 꽃다운 20대의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좋아할까라고 하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여자가 나는 나이가 어린 남자들은 싫어요. 너무 애 같아요.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나이 많은 남자가 좋아요. 그리고 이때 문화상 시대 흐름상 실제로 전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이 든 남자들을 찾는 경우들도 제법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의외로 둘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랑을 막 하게 되고요. 그 여인 쪽의 그 집안에서는 아주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나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의외로 이제 벤자민 버튼이랑 생각이 너무 잘 맞으니까 여인 쪽에서 특히 또 너무 좋아해서 기어이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에는 결혼에 골인을 해요. 그 이후에도 그 여인 쪽의 집안에서는 이 결혼은 무효라고 막 난리치고 이제 막 되게 반대를 하다 하지만 이 벤자민 버튼이 이때 또 몇 년이 지나면서 또 성장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 돈을 많이 벌게 돼서 그 돈으로 이제 그 여인 쪽 집안에 이제 그 장인 어르신에게 이제 뭐 자서전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반대론도 점점 가라앉습니다. 이 둘 사이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부 생활이 너무 좋았고 완만했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버튼도 점점 오히려 젊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사업도 배우게 되고 물려받을 것도 이제 다 계획이 꽂히게 되고 어느 틈엔가 이 벤자민 버튼과 아내는 나이가 비슷해지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벤자민 버튼이 30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고 나니까 이 여인은 40대로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저렇게 젊고 잘생긴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나이 많은 여자한테 이제 속아서 이제 뭐 결혼하게 된 건가? 이제 이런 말들을 막 함부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마음이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둘이 사교계를 같이 가게 되더라도 이제 이미 아내는 40대이기 때문에 이 40대 이때 당시 문화의 여성들은 뭘 했냐? 그 비슷하게 모이는 그 사교 클럽에서 너무 풍기문란을 일으키는 젊은 여인들에게 경고의 말도 해주고 이제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행실을 다지는 그런 역할하는 이제 여자들이었단 말이지 40대는. 근데 이 벤자민 버튼은 젊어져서 30대 그리고 거꾸로 20대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더 왕성하게 사교 클럽을 막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랑 계속 이제 춤을 막 추는 외모까지 잘생겼어요. 소설에서 그게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젊은 여성들이 들러붙으면서 춤을 추고 막 이러니 아내가 봤을 때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내가 식사를 하다가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당신이 무슨 술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니냐. 계속 젊어지기만 하면 어떡할 거냐. 어떤 일종의 좀 비극이 찾아오는 겁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서 오히려 젊어지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일단 1차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벤자민 버튼은 또 문제는 뭐냐면 벤자민 버튼은 벤자민 버튼대로 신체가 젊어지니까 그 성 호르몬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수많은 어떤 그 여성들을 계속 만나고 싶고 호기심이 더 발동을 하고 여기저기 활동을 하고 싶고 그래서 거꾸로 아내에게 아내는 너무 활동적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아내와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내가 젊고 벤자민 버튼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내는 분명히 사랑으로 받아줬잖아요. 근데 이 남자인 벤자민 버튼이 젊어지니까 나이가 든 아내를 받아주지 못했다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는 이탈리아에 있는 친척으로 떠나서 사실상 이제 별거 상태처럼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후에 벤자민 버튼은 뭐 이제 그동안 거꾸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상 4, 50년 정도의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30대 초반, 20대로 흘러가게 되니까 왕성한 이제 두뇌 활동과 젊음을 이용해서 하버드대를 가요. 그 전에 예일대를 입학하려고 했다가 나이 들은 노인의 모습으로 예일대를 입학하고 갔다가 한번 무시를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 50대 모습으로 갔는데 사실상 실제 나이는 20대였던 거죠. 예일대에서 그 이제 이력서를 딱 보더니 네가 무슨 신입생이고 20대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서 수치를 당한 일을 겪어요. 그래서 이 벤자민 버튼이 화가 나서 기어이 죽기사 이렇게 계속 장기적 준비해서 하버드대를 갑니다.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이제 더 젊어진 그 신지력에서 이제 미식 축구를 하면서 예일대를 격파하고 밟아주는 막 이런 역할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또 더 왕성한 활동으로 전쟁터에도 나가서 거기서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훈장도 실제로 받습니다. 이 기간 또 어쨌든 아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들도 있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 아들이 이제 점점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랑 아빠가 친구처럼 보이다가 심지어는 이제 뒤집혀서 아들이 30대로 보이고 이제 벤자민 버튼이 이제 20대 초반, 10대로 넘어가는 나이로까지 보이게 되니까 드디어 아들도 이제 한 소리 하기 시작해요. 제발 이제 가만히 있어 주실 수 없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같이 또 사교 클럽을 갔겠죠. 사람들에서 아빠를 보지 마라. 창피하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어떤 소외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기 때는 노인의 모습이 래서 소외를 당하는 거고 거꾸로 젊어져서 잠깐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히려 너무 어려서 아들보다도 어려지고 하니까 아들한테 이제 뭐 아들 아빠 관계 이제 대화도 할 수도 없는 거에 더 그게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마침내는 이제 10대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학습 능력이 급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거꾸로 젊어진 어린 나이에 두뇌가 되니까 기억이 삭제되면서 이해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이제 10살 정도가 되고 나니까 이제 완전 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모를 찾고 이래요. 도중에 한 두세 살 이쯤 됐을 때 다시 또 전쟁이 발생을 해서 자기가 그 차라리 이제 그 집에서도 이제 괄시를 받고 그 이제 그 손자까지 태어납니다. 손자까지 태어난 상태였는데 아무튼 별로 이제 용모도 이제 별로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고 이런 상태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해서 다시금 공을 세워보려고 애쓰는데 갔다가 망신을 당하죠. 군복을 실제로 갔는데
목소리부터가 이미 애 목소리가 나오니 누가 그거를 정말 공을 세운 군이라 믿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편지나 이제 기록에 이런 공을 세웠다는 거 있으니까 거기 군대에서 놀랍다가 잠시 애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좌절하는 걸 또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는 이제 뭐 유치원생이 돼버려요. 유치원생이 돼버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애가 돼서 손자랑 같이 놀다가, 손자는 오히려 거꾸로 초등학생이 되고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벤자민 버튼 이 아이만 여전히 유치원에서 점점 작아지고 보모의 품에서 자라가면서 보모의 품이 가장 행복한 상태의 단순한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의식이 사라져가는 과정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까. 제법 좀 잘 묘사해서 오히려 이걸 근데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벤자민 버튼의 인생은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교도 나왔고 사업도 잘 됐고 굉장히 왕성하게 일도 했었으며 여러 경험들도 많이 쌓고 전투에서도 경험도 쌓았고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노인으로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아기가 되면서 거꾸로 퇴화하면서 죽어가는 건데요. 하지만 몸이 아프지는 않겠죠. 대신 아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들 때면 골치 아픈 기억은 없었다. 용감했던 대학생 시절이나 많은 소녀의 마음을 빼앗았던 빛나던 나날의 흔적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로지 그의 아기 침대의 희미한 벽과 그다음에 나나 때때로 그를 보러 오는 한 남자와 해질 무렵 취침 시간 직전에 나나가 해라고 부르던 이제 보모입니다. 아주 커다란 오렌지색 공만 있을 뿐이었다. 공을 가지고 놀았겠죠. 아기니까. 해가 사라지고 나면 그의 눈은 졸음으로 가득했고 어떤 꿈도 꾸지 않았다. 그 어떤 꿈도 그를 따라 괴롭히지 않았다. 과거 그의 부대를 이끌던 산호한 언덕을 점령했던 맹렬한 공격의 순간, 사랑했던 젊은 힐더가드를 위해 바쁜 도시에서 여름이 어스름이 질 때까지 일했던 결혼 초반의 몇 년, 그 오래전 할아버지와 함께 멀로가에 어둑해진 옛 머튼 저택에서 밤늦게까지 담배를 피우던 날들, 이 모든 과거의 기억이 마치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듯 그의 마음에서부터 실체가 없는 꿈처럼 희미해졌다. 벤자민은 마지막으로 먹은 우유가 따뜻했는지 아니면 차가웠는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아기 침대와 나나의 존재만 있을 뿐이었다. 보모의 품만이 이제 가장 행복할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배고프면 울었고 그게 다였다. 낮이고 밤이고 숨을 쉬었고 그의 위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중얼중얼 웅얼웅얼하는 소리들, 희미하게 구분되는 냄새들, 빛과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다. 이제 죽은 거죠. 흰색 아기 침대와 그 위에서 움직이던 흐릿한 얼굴들, 따스하고 달콤한 우유의 향기는 그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희미해졌다. 그래서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생을 거꾸로 놓아도, 그리고 많은 업적을 쌓더라도 동일하게 인간이 사라지더라, 허무한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예요. 그럼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벤자민 버튼 역할을 이제 그 브래드 피트가 해요. 그래서 뭐 그 어떤 시계가 있는데 거꾸로 가는 시계가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아빠가 그 슬픔에 대한 표현으로서 시계가 거꾸로 가는 그걸 이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떤 아기가 시간이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살 거라는 것에 대한 암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노인 상태 아기가 태어나고 이걸 버려져요. 버려져서 그 나이든 그 이제 그 노인들이 사는 그 양로원의 문 앞에 버려집니다. 그때 그 양로원을 돌보던 아주 착한 흑인 아주머니가 이 노인이 된 이 아기를 받아줘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빈민가에 이제 좀 빈약하고 힘들게 사는 아줌마가 오히려 사랑과 애정이 많아서 이제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커가게 되는데 한 5살쯤 됐을 때인가 7살쯤 됐을 때 이제 간신히 이제 걷기 시작을 합니다. 노인 상태이기 때문에 관절은 여러 가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그래도 조금 젊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걷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케이트 블란쳇 이 여인이 소녀일 때를 이제 둘이 거의 동갑인데 만나서 다른 아이들은 너무 늙은 상태의 아이니까 상대를 안 해주는데 이 소녀만, 아름다운 소녀만이 이제 아름다운 마음씨로 브래드 피트를 상대해줍니다. 이때 이제 브래드 피트가 먼저 반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용모가 너무 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가지 못해요.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잘 다가가지 못하고 둘이 이제 떨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해요. 왜냐면 케이트 블란쳇은 다른 동네에 왔다 갔다 이주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편지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소식을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어쨌든 젊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50대쯤에 용모가 된 벤자민 버튼을 보고 드디어 이제 그 케이트 블란쳇이 20대가 된대. 이제 20살인데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야, 너 젊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좀 멋있어지는 것 같아라는 표현을 하면서 약간 설레기 시작을 합니다. 뭐 또 이제 브래드 피트가 워낙 또 잘생긴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브래드 피트 이제 어떤 또 결단을 내리냐면 이제 좀 50대쯤이 되니까 이제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집을 떠나서 이제 원양 어선에 타보기도 하고 전쟁터에 출정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경험들을 쌓아가고 뭐 도중에 뭐 삶의 의욕을 잃은 어떤 여인도 만나서 뭐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벤자민 버튼이 50대니까 나이가 많은 한 40대 중후반쯤의 어떤 여인과도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40대 중후반은 인생을 아는 남자 이제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술집에서 만나 이렇게 막 그렇게 대화하다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들 하면서 실제 나이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어떤 그리고 각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인생관을 막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만 멋진 남자로 자라게 돼요. 척박한 듯하지만 오히려 그 인생의 깊이를 처음부터 아주 깊은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멋진 남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케이트 블란쳇은 이제 도중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재능이 있는 이제 무용수로서 잘 나가다가 무릎을 크게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무용수로서의 생명이 끝나게 되고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용수였으니까 잘 나가는 무용수니까 케이트 블란쳇을 좋아했던 남자들이 많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또 편지로 오고 가고 했을 때 벤자민 버튼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상심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그 둘 사이의 사랑을 메인으로 잡고 있어요. 소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훈을 이제 인생의 어떤 그 헛됨, 그 이제 이렇게 봤구나 저렇게 봤구나 결국엔 그동안 해왔던 게 사라진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러면 영화에서는 사랑이 이제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무용수사의 꿈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혼자가 되게 되니까 오히려 이때 이제 벤자민 버튼이 다가가서 둘이 이제 더 가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걸 위로를 해주면서. 근데 몇 번이고 이 무용술사의 꿈이 좌절됐다는 이 케이트 블란쳇의 그 안타까운 슬픔에 대해서 벤자민 버튼이 멀리서 와주면서 위로를 해주고요. 결국엔 가까워지다가 그 영화관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팍 터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언제냐면 세월이 계속 흘러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드디어 이제 그 30대로 보일 때 그 모습 갑자기 이제 문이 탁 열리면서 오토바이크를 타고 탁 갈 때 드디어 사람들이 바로 저 모습이야. 야 기다렸던 저 아름다운 저 용모 멋있어 이렇게 하면서 환호성을 확 극장에서 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이렇게 질렀던 모습이 이제 금발을 휘날리면서 바이크를 타고 쫙 가는 그때 그 영화상에서는 케이트 블란쳇이 거의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제 브래드 피트가 40을 바라보고 있어서 둘이 나이가 맞으면서 결국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낳게 되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요. 케이트 블란쳇은 케이트 블란쳇도 그 상실감을 브래드 피트와의 사랑으로 채워가면서 이제 행복하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브래드 피트가 너무 젊어지기 시작하면서 역시 기억력의 퇴화가 오기 시작한 걸 본인이 느껴요. 그래서 이 아내를 내가 기억하지 못한 짐덩어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마치며 어느 날 편지만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케이트 블란쳇은 굉장히 슬퍼하죠. 이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떠나버렸을까? 이제 나중에 근데 이제 이유를 알게 돼요. 기억이 지워진다라는 걸 케이트 블란쳇이 몰랐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전히 젊고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뭐가 문제라서 저게 갑자기 사라져야 되는 걸까? 근데 이제 브래드 피트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남편으로서 책임질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잘 지키며 살으라고 이제 떠난 거였죠. 그래서 뭐 본인이 다시 나이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뭐 TBS의 고승을 만나기도 하고 막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는 와중에 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케이트 블란쳇은 정말로 이제 그 함께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남편이 될 사람을 남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잠깐 그때 10대의 모습이 된 브래드 피트가 희미하게 어쨌든 마지막으로 케이트 블란쳇의 아내였다라는 걸 기억하는 걸 이제 암시하면서 잠깐 표정만 이렇게 살펴보고 다시 사라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케이트 블란쳇이 또 이혼을 또 하게 되고 혼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50대가 넘어간 상태였을 때 어디서 신고가 와요. 이 아이 혹시 알지 않냐고. 봤더니 이제 그 브래드 피트였던 거죠. 그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아이인 거죠. 되게 이때부터 이제 되게 슬퍼져. 점점 나이가 이제 더 이렇게 차이가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할머니와 이제 손자처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케이트 블란쳇은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물론 무용수였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를 상대해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남자는 브래드 피트였기 때문에 아이가 된 이 남자를 끝까지 감당하기로 합니다. 근데 계속 퇴화가 일어나죠.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제 아기가 되고, 그러니까 애인이 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품에 안고서 있다가 아까 이 소설에서 그 말한 것처럼 의식이 사라지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늙은 이 케이트 플란쳇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는 그런 날씨 속에서 그 있었던 일을 기록에 이미 꾸준히 했었고, 그걸 딸을 불러서, 성인이 된 딸을 불러서 읽으라고 합니다. 읽으라고 하면서 왜 읽으라고 했냐면 그 브래드 피트와의 잠깐씩 만나는 그 추억의 순간에 그 사랑을 되새기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진실되게 좋아했던 남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평생을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 딸이 그걸 읽어주고 아빠가 이런 분이었어요. 먼저 이제 놀라면서 이제 아빠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멋있었단다. 이제 뭐 그때 나타났을 때 어쩜 이렇게 다시 젊어지면서 그렇게 멋있었는지, 네 아빠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었던 남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마침내는 케이트 블란쳇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는 근데 이제 조금 길이가 좀 긴 편이어서 의외로 좀 지루한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소설은 인간의 삶을 구성을 어떻게 바꾸던 결국엔 다 이제 잊혀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그 아기 때의 시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이 아니냐. 성경의 욥기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따서 어떻게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는 이제 그 아내와 이제 그 베냐민 버튼과의 사랑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전히 종이로 보여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제 민낯을 공개하고서라도 그냥 이야기로 한번 급하게 빨리 그냥 바로 나눠봤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랑 이루시고, 그 사랑이 뭐 꼭 결혼까지 이루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평생 잘 간직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은 제 기억에도 다시 기억할 때마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좀 아픈 순간도 있긴 하지만 다시 기억한다면 그런 순간은 너무 귀하고 다시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